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제들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독해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래도 민주당 선전했다라고 정리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이겼죠. 12군데에서 이기고 4군데에서 진 거잖아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하면. 네. 그럼 이겼다고 봐야죠. 지난번보다도 많이 이겼잖아요. 특히 부산 같은 데서 이겼잖아요. 울산에서 이겼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졌다 그러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워낙 기대치가 높았잖아요. 처음에 15대 1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야, 얘는 이제 100점 맞을 거야. 그냥 당연히 그냥 무조건 100점이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89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진짜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막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좀 안 되는 느낌인 안 게 되죠. 네. 민주당 뭐 지지 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야, 성적표 이게 뭐야, 이건 아니지라는 이야기. 그래서 갑자기 정치에 관심이 뚝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기대를 많이 했던 서울, 대구에서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는 원래 이제 뭐 지는 대구는 곳인데,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는 곳인데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진 부분이 상당히 좀 허탈감을 많이 준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라고 전망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든 평론가라든지 언론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뭐 따라붙었다 그런 여론조사는 있지만 뭐 앞섰다라든지 이거는 없었거든요. 어제 밤을 거의 새면서 이제 개표 방송을 볼 때 장성철 소장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북갑의 한동훈 이긴다. 그거 처음에 못 이긴다라고 하면서 막 뭐 비판을 엄청 받았거든요. 엄청 욕먹고 바보 취급당했죠. 또 유이동 그 지금은 이제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도 무슨 이야기냐, 그냥 해봐야 3등이지 단일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유이동이 이긴다라고 또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혀 관점이 다르네요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장 소장 진짜 쪽집게처럼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분석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이 둘로 나뉘는데 그 팽성읍과 그 지역에서 유이동 후보가 총 4번 중에 3번을 출마했거든요. 그때 항상 40% 이상을 얻었어요. 네. 그 지역에서. 네. 황교안 후보가 대략 뭐 5에서 7%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대략 뭐 35에서 33은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조국, 김용남 이 두 분이 진보 진영 표를 김재현 후보랑 같이 나눠 가지면은 거의 한 60에서 65 정도로 진보 진영 표는 보이는데 이것을 나눠 가지면은 유이동 후보가 뭐 간신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대구도 사실 마지막에 뒤집어졌다, 뭐 앞서다가 추월을 당했지만 결국 김부겸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막판에는 그렇게 갔을 때도 장 소장은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저는 김부겸 후보가 이기길 바라지만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뭐 걱정은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표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초접전 한 표 두 표 차이에 결정 날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이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은 하긴 어려웠지만. 근데 대구에서도 이제 예년과는 다르게 한번 해볼 만하다. 김부겸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좀 캠페인이 초반에 약간은 좀 훈계 쪽으로 간 것도 좀 마음에 걸렸고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선거 전에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슈를 던지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자신들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반대 진영 사람들을 뭉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3가지로 하면은 선거 이길 수 있다. 김부겸 후보. 그렇게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정말 감정적으로 호소해야 된다. 울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야 된다. 3일 동안 그런 거 하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날 밤에 이제 우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때 감동적이었거든요. 많은 분들 막 거기서 같이 막 울고 진정성 느낄 수 있었다 그랬는데 그걸 좀 2, 3일 빨리 했었으면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구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네. 그럼 접근할 수 있는 건 이제 감정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게 2, 3일 정도 늦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구는 할 만큼 했던 거죠. 김우겸 후보가. 너무 잘하셨죠. 그 정도 이제 한 것이고 지역별로 약간 특이한 현상이 좀 발견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질화 뭐 이렇게 되어서 똑같이 다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특정 지역은 좀 더 잘하고 특정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못했다 이렇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 못하고 한 방 맞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흐름과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징조라는 것이 있고 막 이제 오세훈 후보가 따라 붙다가 안전사고 2건이 딱 터지는 바람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정원 후보를 막 그냥 검증에 네거티브 막 몰아붙이다가 그게 딱 터지니까 방어하기 급급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 각종 흐름을 보면은 딱 오세훈 씨가 멈추고 이제 정원 후보가 다시 상승을 하는 예.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저렇게 서울에서 결과가 저런 식으로 나왔을까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뭐 30, 40대 젊은 분들이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월세, 전세 얻을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좌절감 느끼는 것이 엄청 컸을 것이다. 집을 못 구하는데 못 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좌절감. 그리고 스타벅스 그것도 그 젊은 분들에게는 참 소프트한 이슈인데 네. 아니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었지 이걸 가지고 뭐 불매운동하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강요하는 게 맞아? 이런 식의 생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구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30대, 40대 여성과 남성, 특히 20대 남성은 70%가 뭐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 네. 20대 여성은 65% 정도가 그 오세훈 후보 찍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연성,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더 이길 수 있었다. 또는 국힘은 할 만큼 했고 얻을 만큼 얻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요, 시험에 비유하자면요, 우리 애가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을 왜 했냐면, 시험 문제를 알려줬어요. 네. 답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답 다 한번 해보고, 와, 나는 답도 다 외웠다. 그랬는데, 시험장에 가서 그냥 원래 외웠던 답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그냥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답의 순서는 바꿔놨어요. 문제의 순서를 바꿨는데. 문제 순서, 답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근데 꼼꼼히 살펴보면은 겸손하게, 야, 1번 문제 줄쳐가면서 하고 답 이거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말로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우리 끝까지 머리 들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선거에 임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오만하고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나 높으니까, 구도가 좋으니까 우린 이길 수 있어 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결과를 어떻게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분석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되돌아볼 것이냐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눠봤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광역단체장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구도, 인물, 정책 다 김부겸이 앞섰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진 것은 하나는 그냥 대구니까 예. 그거에 졌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대구 지역의 감성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에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을 뺏긴 게 패인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외입니다. 그 왜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 김해, 양산 다 세고 네. 그리고 또 출구조사에서도 이건 차이도 또 많이 났어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창원이 경남 인구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대도시잖아요. 네. 100만 넘는 도시잖아요. 거기서 창원시장을 박완수 시장이 잘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네, 예. 그쪽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니까 평판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을 공략하지 못한 거. 창원을 박완수 시장이 이겼더라고요. 창원에서도. 예, 예. 인구 가장 많은 곳에서 뭐 졌는데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양산, 김해 이쪽에서 몰표가 나오더라도 창원의 인구가 압도적이니까 창원에 조금 더 공략하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구별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뭐 북갑에서 이긴다고 예상을 하셨지만 뭐 하정우 아깝게 석배했지만 뭐 증거는 진 것이니까 한동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예 보수 선거부터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거부터 대표님. 분석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에 대비해서 북구에서 2만 표 이상 이겼어요. 네. 그래서 북구에서 전재수 후보가 60%를 가져갔어요. 네. 그런데 하정 후보는 그 중에서 41%를 가져갔어요. 19%의 괴리가 있어요. 네. 이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고 하정 후보 잘못이에요. 네. 전재수는 함께 다녔잖아요. 전재수 형님의 뒤를 이어받아서 제가 이 북구 발전 제가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계속 전재수 발의 했잖아요. 그런데도 전재수를 찍은 19%가 하정우를 안 찍고 뭐 한동훈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뭡니까 그게? 첫 번째로는 그냥 깜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비교 대상이 처음 넘사벽이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재수는 이랬는데 하정우는 이러네. 우리 재수는 나한테 이랬는데 하정우는 나한테 왜 이러지? 우리 재수는 막 인간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되게 우리랑 공감, 교감 많이 이뤄냈는데 하정우는 그런 걸 못하네. 그런 것에 대한 뭐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딱 여러 가지로 그냥 만나보면 아직은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 달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부산말로 그냥 얼라하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고 그 지역구가 그래도 좀 나이 든 분들이 좀 많이 네. 있고 약간의 좀 뭐 농촌 지역도 있고 그런 데잖아요. 시장 이런 부분. 그런데 거기다 대고 AI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포시장 가서 AI를 통해서 여러분 뭐 AI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첨단 AI 도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쪽은요. 전국에서 위두운이 와가지고 물건 사줘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 점에서부터 조금 선거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되돌아가 보면 최초에 그럼 하정우 수석을 적극적으로 전재수 후보가 또 정청 대표가 이렇게 발탁하듯이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후보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뭐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냥 박민식, 한동훈 막 그냥 둘이 티격태격 싸웠잖아요. 20% 초반에서 그냥 서로 왔다 갔다 싸우는 거잖아요. 이쪽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그냥 이건 민주당이 먹는 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좀 자신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정 후보를 방치했던 것 같아요. 네. 정치 초보잖아요. 뭘 잘 몰라요. 선거 치르는지 모릅니다. 선거 유세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유권자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어떻게 눈 마주치고 어떻게 악수하고 이거 잘 몰라요. 선수들을 딱 붙였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서울에서 여행용 가방 끌고 KTX 타고 가가지고 바로 구포시장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갑자기 악수하다가 손털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가가지고 오빠 해가지고 거기서 구설수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 구포시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구 사무실 가가지고 우리 사람들 확실하게 좀 챙기고 이쪽 지역 선거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선거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고 그러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으면은 초반에 실수가 없었다면 공격당할 포인트가 그렇게 네.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의욕이 과다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정우 후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포에서 이제 뿌리 내리고 다음 총선까지 준비해야 한다? 요거는 그렇게 해야죠.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 계속 정치는 할 것 같아요? 본인은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전 아까워요. 하정 후보가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이 구포라는 곳에 가가지고 지역구 다니면서 계속 그냥 뭐 시장 상인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점 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소모적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하정 후보는 대단히 AI 인재잖아요. 되게 전문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028년도에 비례로 배지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하나 맡겨서 관리하면서 배지 달고 비례대표하면서 지역 관리하게 해야지 지금 2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면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뼈를 묻겠다 뭐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후보를 누굴 선택해서 지역으로 데려가느냐 이제 이게 중간에 굉장히
저는 이제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았다. 이게 청와대에서 빼나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대선까지 어중을 비쳤는데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한테 제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왜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은 참 후회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뭐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하정우 수석이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할지는 좀 보죠. 뭐. 북구갑 선거의 승리의 원인은 그냥 한동훈 대표에게 있어요. 예, 정말 바닥을 팍팍 기면서 선거운동 정말 진정성 있게 잘했고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도 와가지고 저 그렇게 선거 잘할 줄 몰랐어요. 저도 30년 정도 국회 정치권에 있었지만 배우자가 그렇게 선거 잘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지역 가가지고 막 눈높이 맞추고 남편 딱 봤더니 신발끈이 풀러져 있는데 무릎 꿇고 그거 신발끈 이거 해주려고 하는 모습. 그 곰 인형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더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그거 정말 더 못 견뎌요. 그 연출 아니었습니까? 연출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신발끈은 연출이더라도 그런 거를 받아들인 거 보통은 내가 뭘 그것까지 해 내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뭐 누가 시켰든 안 시켰든 그렇게 행동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북구갑 주민들에게는 진정성으로 좀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북구갑 선거에서 이제 한동훈, 박민식 후보 간에 이렇게 경합을 벌일 때 이제 좀 의아한 것은 지금 현재 박근혜가 왔단 말이죠. 그 박민식 효과를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 옆에 서가지고 물론 이름을 좀 뭐 더듬서 놓고 뭐 잘 못 읽고 뭐 못 외우고 이런 건 있었지만 박근혜가 어쨌든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대구를 제외하고는요. 박근혜가 다녔던 광역단체장 다 줬어요. 그렇네. 다 줬어요. 박근혜 효과 없어요. 그런데 박민식이 거기서 막 홀대 당하면서 박근혜 옆에가 막 이렇게 쓰려고 그러고 이용하는 치워버리고 막 이거를 북구 주민들이 봤을 때 야 우리 박민식이 왜 저렇게 됐냐. 너무 초라해버린다. 정말 새가 약한가 보다. 정말 이제 여론조사에 별로 안 나오나 보다. 안 될란가 보다. 그러한 인식만 준 것 같아요. 자, 솔직하게 한번 이제 촉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박근혜가 가서 그나마 민주당 후보하고 부산시장은 전재수, 박형준이가 좀 따라붙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박근혜가 가서 그냥 망쳐버렸다. 망쳐버렸죠. 그래요? 망쳐버렸죠. 그 박근혜가 안 갔으면 그러면 이길 수도 있었다? 박형준 후보가요. 한동훈하고 손잡았어야 된다니까요. 처음에 우리 그 이야기 했던 계속 했잖아요. 손을 안 잡아야 된다. 손을 안 잡더라도 그냥 박형준 시장이 북구의 구포시장 가가지고 한동훈하고 사전 각본에 짜면서 우연치 않게 구포시장에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그냥 악수하고 그런 모습 보이는 거 같이 유세를 안 하더라도 그럼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개혁 성향의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 박형준도 찍어줘야지라고 했는데 박형준 개소식 때 장동혁 와가지고 난장 부렸죠. 박근혜 와가지고 그 옆에 서가지고 그냥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이러고 기웃기웃 다녔죠. 이명박 대통령 와가지고 내가 서울시장 해봐서 하는데 저기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 잘해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고요. 이 선거 때는 그냥 극성 지지층들은 그냥 다 찍어요. 결집 다 돼 있다고요. 패착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결집시키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난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중도 쪽으로 외연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감동난 그 유튜버에 출연한 것도 대단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극우화 돼버렸죠. 박형준 시장이 어떻게 저런 데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런 것에 합리적인 보수 중도 사람들이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정치공안 요청이면서 이제 그 공직에 있는 제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서울이 정원호 후보가 오정훈 시장한테 지는 걸 보니까 부산에 전재수 이긴 거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저는 표 차이가 왜 안 났느냐, 왜 하중호 못 이겼느냐 이렇게 이제 좀 감정적으로 불편해하는데 부산에서 전재수 이긴 게 천만다행이다. 구청장은 또 아예 저쪽이 국힘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뭐 비율이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물 경쟁력에서 확실히 정원 후보가 딸렸던 것 같아요. 그냥 TV 토론 피하고 뭐 쇼츠 같은 걸로 많이 보면은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쇼츠 세대 20, 30대에게는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박형준 시장이 선거 캠페인이나 전략을 잘못을 했는데 솔직히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정말 인간성 좋은 전재수, 성품 좋은 전재수, 이게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선거 전략 잘못하고 뭐 전재수 후보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를 하니까 어떤 흔들리지 않고 전재수 후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박형준 시장이 오세훈 시장처럼 너 저기 장동영 너 이게 얼씬도 하지 마. 그랬으면은요 박형준 시장이 이겼다니까요. 네. 그 대단히 희한한 게 어려운 지역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유세한 광역 기초단체장들 다 이겼어요. 어디입니까? 안산, 예. 그 다음에 서울시장, 예. 평택, 오, 평택을. 맞네. 그리고 한 두세 군데가 더 있어요. 예. 경기도 남부권에서 예. 저길 어떻게 이겼어? 막 그렇게 생각을 한 예. 부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유세하고 다니고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그런 데서는 다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보수에 대한 기대, 합리적 보수에 대한 좀 열망이 결국 국힘 지지자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겠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흔적을 묻은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네. 충남에 8번 갔잖아요. 충청도 지역에 8번 갔단 말이에요. 충청 전멸했어요. 몰살했어요. 네. 그리고 박형준 시장 개소식 갔었잖아요. 예. 박민식 개소식 갔어요. 전멸했어요. 그렇게 보면 장동혁 흔적 묻은 사람은 떨어졌다. 그 비율이 더 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장동혁은 어떻게 됩니까? 당에서 이제 안 쫓겨납니까? 그만두네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만둔대요. 전당대 또 가서 뭐 다시 한 번 더 뭐 평가받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뻔뻔한 게 오늘 의총을 열었거든요. 예. 의총에 오면은 장동혁 물러나라 막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올까봐 오늘 의총장도 안 왔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 다니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자기한테 책임론이 안 나오도록. 그러면서 외곽에서 그냥 메시지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냐? 이거 부정선거다. 내가 이거 밝히겠다. 이재명 정권과 내가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당대표 당신 그만둬 책임져야지. 이거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 소장 이제 일관되게 한동훈 후보 당선을 예측했는데 결국 당선됐습니다. 한동훈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의 참모라면은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박민식 만나라. 박민식을 만나야 한다. 박민식 만나가지고 정말 박민식이 감동을 해서 자, 네 정말 한동훈 너 인정한다. 북구의 주인은 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정치 안 하겠다고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요, 박민식이 계속 뼈아리 틀고 있으면 15에서 20% 지지율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2028년 총선도 민주당 후보 1명, 보수 쪽 후보 2명, 이 어려운 선거를 계속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박민식한테 상당히 공을 들여서 박민식이 손들어주고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장면을 보면은요,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싫어했던, 두려워했던,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거야. 그러나 저 사람, 나 안 맞아. 그런 사람들에게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그들에게도 경계심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지금 할 거는요, 국민의힘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접수하겠어요? 접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당입니까? 접수해야죠. 진짜 이제 장악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나 입당시켜줘! 나 입당할 네. 거야. 나 빨리 입당시켜줘! 이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제발 입당해 주세요. 제발 입당해. 이러면 접수할 수가 있어요. 네. 몸값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본인을 이번에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도왔던 한동훈계 의원들 있잖아요. 그들과 끈끈하게 유대감 더 확고하게 만들고 본인을 반대했지만 대단히 느슨하게 반대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윤계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네 사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입당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유이동 당선자가 이제 지금 뭐 한동훈 후보 친한데. 입당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오늘 첫 일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당내에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한동훈 입당하자라는 것이 일종의 정풍운동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계속 요구하겠죠. 욕을 친한계들은. 하지만 정당 체제에서는 안 받아들이죠. 이것도 이제 당내 갈등이 계속 이렇게 이제 격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당내 갈등에 이제 가장 가까운 시기 안에
당내 갈등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것과 또 하나는 원내대표 누구 뽑을 것이냐 그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친윤계에서는 성일종 의원을 자신들 몫으로 원내대표를 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충청에 있는 성일종 네, 의원을 이제 네. 밀고 있다는 친윤계잖아요. 친윤이고 그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김도우 의원이 그래도 낫다. 그 사람 그래도 영남권이고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윤석열과도 거리두기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한계 의원들과 이제 중도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는 그런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이동 의원도 저랑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출마하겠다고요. 사선이잖아요. 아마 이제 김상훈 의원도 대구에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도읍 의원하고 뭐 의논을 해서 한 사람 세우고 좀 더 합리적인 인물이 원내대표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자 그렇게 원내대표가 이제 정해집니다. 그러면 한동훈 당선자의 입당 이런 것들이 좀 가속도를 내나요? 아니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까? 근데 장동혁 체제가 이제 들어서 있고 그것이 네.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체제 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입당하기는 쉬워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런 데서 뭐 입당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입당 문제를 먼저 좀 애걸복걸 뭐 안달부달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금 국힘 내에서 어쨌든 권력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뭐 합종 연행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요 정도로 하고 그냥 관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은 한동훈 편이죠. 예. 솔직히 이제 장동혁은 나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네,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냥 장동혁이 뭐 당대표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뭐 억지로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걸 형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야,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저기서 살아오는 정치력도 있네. 보니까 팬덤도 대단하네. 야, 어떠한 정치력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네. 이것만 입증을 해주면은 당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를 입당시켜야 된다. 한동훈 대표 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평택 이제 유이동 뭐 후보가 당선된 거는 좀 제쳐놓고 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조국 대표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고. 평택을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네, 예. 조국 대표가 뭐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뭐 이전에도 배지가 아니었었고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잖아요. 뭐 원래 이제 손해가 났던 사람이라서 배지를 못 달았기 때문에 뭐 더 손해가 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 후보를 공천도 했고 후원회장도 맡았는데 그 지역에 개소식 때 한 번 가고 그렇게 선거가 어려운데도 가지 않았다. 진보 진영이 확 갈라져 있는데도 가서 진보 지지층들을 하나로 묶는데 그래도 2박 3일, 3박 4일이라도 거기에 또아리 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 그것은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 그 지역에서요, 평택을 지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얻은 득표가 57%예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김용남 28, 조국 27이에요. 거의 55네. 네. 거의 그 정도 그냥 나눠 먹은 거예요, 보면. 진보 진영 김재현 후보에게도 좀 몇 개 갔을 예, 예. 거고. 그럼 이거는 그냥 정리하면은, 구도를 정리하면 그냥 여기는 먹는 데거든요. 예, 예. 그 구도 자체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그냥 김용남 공천 주고 그냥 조국 대표 되면 조국 살려가지고 그냥 합당하려고 한 거 아닌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후원해주는 김어준, 최욱, 이 사람들이 조국 미니까 거기 눈치 본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그 당대표로서 당신 적절한 판단과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야? 이런 비판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그 김용남 후보나 조국 대표 간에 저렇게 이제 막 경쟁이 좀 격화되는 상황에서 최초의 이 문제를 당 대표가 그냥 전략 공천으로 조국혁신당 우당에게 주고 우리 민주당 공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아니 뭐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할수 정치의 외연을 좀 확대하는 네.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적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증폭했을 때 양쪽 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오히려 국힘 제로라는
원 취지에 맞춰서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가자라고 적극적으로 또 유도할 수도 당 대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있었는데 예. 당대표가 이제 큰 틀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본 것이 아니고 기준이 나의 전당대회 때 연임의 당대표직을 도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걸 가지고 공천 때부터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 과정 중에서 막 평택이 어려운 것 같아. 경남 어려워. 한 이틀, 3일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자기가 경남 돌아다녀 봤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대요, 경남. 까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위험 신호가 나왔으면은 그 지역을 어떻게 그러면은 다시 유리한 구도로 올릴 것인가를 그 전략적인 판단해야 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었던 것 그 같아요. 에너지를 다 전북에다 쏟아하는. 전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북에서 지면은 정청래 대표 당대표로서 연임하는데 위기, 걸림돌, 막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정해지니까 전북에 이기려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민주당의 역량을 다 쏟아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택에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많은데 이때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천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조국이 이겼을 거고 그러면 의석한 게 더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더 많아진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강북구청장도 그 변호사도 네. 그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라는 것만 네. 갖고 공천이 확정됐는데 그냥 공천 취소했지 않습니까? 후보 자격 예. 박탈해버렸잖아요. 왜 김용남한테는 그런 잣대를 안 들이대냐고요. 그거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민주당 뭐 우리 대표님도 잘 아는 민주당 쪽 인사가 대부업 딱 얘기 나오고 나서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당이라든지 자신 주위에 있는 민주당 쪽 사람들과 얘기해 봤더니 차라리 유이동 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대부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감정의 선을 좀 넘은 것 같다. 그거는 김용남 후보 개인적인 부족함이 아니었느냐. 근데 그런 억울한 부분이 억울해요? 제가 봤을 때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대법 자체를 비판해서 예를 들어 후보가 되지 말하면 되지 뭐 그것은 그렇게 뭐 선택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닌 사실을 허위로 가장해서 계속 이제 왜곡해서 정폭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쪽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거는 법적인 문제인데 예.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 정치적인 꿈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아니면 금융감독원장을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청와대 뭐 민정수석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하마평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대부업은 하면 안 되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인 문제라고 좀 봐요. 뭐 시간이 일단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논쟁이 뭐 오늘 중심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지금 조국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별로 뭐 정책 타격이 없다? 또는 민주당과 합당 문제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민주진보가 분열돼 있는 이제 상징 지역으로서 평택을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국 대표 어떻게 지금 민주당과 관계 설정 양쪽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네,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 지지층에게 큰 상처와 분노를 준 것 같아요. 네. 당신이 거기 출마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에게 뺏겼잖아. 국힘 제로를 만들어 왔다고 했다가 국힘 플러스를 만들어줬잖아. 당신 책임이야. 그렇게 분란을 만들어 진영 자체를 당신은 정치하면 안 돼. 대단히 험악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니까. 네.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진영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위상과 위치와 지지를 받아야 정치인은요 배지를 달아야 사람 취급을 당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이름으로 조국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가 나가는 곳에서 국민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은 호남밖에 없어요. 네. 근데 과연 호남에서 이렇게 각종 분란과 피해를 준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 말씀 들어보면 지금 평택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원팀이 되거나 최소한 상호 존중의 좀 구조 안에서 생산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경쟁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감정이 많이 상했죠. 네, 그게 이제 당대표 선거 때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이재명 대통령을 하겠어라는 그 프레임만 갖고 앵무새처럼 그냥 떠들고 다녔으면 이번에 전 대구에서도 이겼고 서울에서도 이겼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좀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고 오늘 10시에 이제 선거 뭐 이겼는지 졌는지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큰 승리를 안겨줘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졌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의 그 심정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으로 하든지. 왜 거짓으로 하겠어요? 왜 읽지 못한 척 하겠냐고요. 정치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야, 지방선거 이거 참 우리가 원하던 성적 안 나왔어. 사실상 패배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 당대표 나갈 자격이 있어? 선거 졌잖아.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진 거 아니야. 당신 이거 당대표 자격 없어 나가지 마. 이렇게 공격받을까 봐 이걸 그냥 승리했다라고 한 그것들. 그것이 민주당 지지층과 권리당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정전 대표 그러면은 당대표 출마는 기정사실이죠.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기고 지고에 대해서 지금 조금 뭐 일찌감치 전망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나오면? 그러니까 송영길, 김민석 이 두 분 다 나올 것 같아요. 두 분 다 나온다 아니면 뭐 한 사람만 나온다 뭐 그것은 두 분 다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나오더라도 한 명으로 이렇게 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뭐 정청래 대표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아침에 김민석 총리는 그냥 굳은 자고 이제 송영길 대표랑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별로 제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요. 평택을 선거 때문에 이제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당에서 좀 화력을 집중했으면 맞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정무적으로 이렇게 구도를 정리하면은 쉽게 이기는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한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다. 대구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면 공소 취소 뭐 특검 법안 이런 것들을 지방선거 후에 했으면은 괜히 이거 가지고 공소 취소 특검한데 야 보수야 뭉쳐라 막 이런 빌미를 안 줬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인데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 세 분이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한판 붙을 것이다. 그러면은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불리한데 그 근본 원인이 어쨌든 호남에 권리당원이 많고 표가 많잖아요. 강력한 비토 그룹을 이번에 만들어놨어요. 김관영 전 정북 도지사, 또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 이분들이 정청래 가만 안 두겠어. 정청래 내가 그냥 깨부술 거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김영록 원래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페이스북에 아예 주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고 이제 진짜 전당대회에서 한번 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전남 광주 특별 도지사를 뽑는 과정에서 경선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그건 뭐 경선 과정에서 드러낼 수 없는데 본인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정치를 그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김관영, 김영록. 그러면 정청래가 있는 한 정치 못해요. 그럼 목숨을 걸고 정청래 낙선운동하고 김민석, 송영길 이분들이 당대표 돼야 본인의 활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할 거예요. 호남이 되게 지난번에는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제는 반이 갈라지지 않느냐. 그럼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가 생각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생각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까지 미친다. 미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혹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두 사람이 끝까지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손을 안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니, 손을 안 잡아도 된다니까요.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수 안 넘으면은 1, 2등 해가지고 결선 투표 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예. 본인들 계속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예요. 거기서 당연히 뭐 친청, 그리고 친청 후보, 그리고 친명 후보 다 구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략가로서 한번 보시면 세 사람이 같이 나가는 것과 그냥 처음에 합의해서 정청래 대표와 맞짱 뜰 사람 한 사람만 정해서 나가는 것 차이가 있다 없다 아니, 어떻게 더 생각해보세요. 좋다? 그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서로에게 공격하는 것보다 이분의 주적은 정청래잖아요. 네. TV 토론 같은 데 나가요. 아니면 어떤 유세장 나가요. 이 두 사람은 계속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어요 하면서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공격을 하면서. 거의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명한테 공격당하는 거하고 양쪽에서 공격당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상처가 큽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충분히 좀 상처내고 공격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는 둘 다 출마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 집권 여당의 대표는 누가 되는 게 그 두 사람 중에 정청래 대표를 제외한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정해져 있죠. 뭘. 김민석 총리. 그럼요. 네. 근데 혹시 이렇게 세 사람이 레이스를 하다가 송영길 대표가 더 앞서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거야 뭐 어떻게 뭐 그럼 구성이 되는 거죠. 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네. 연합에서 한 사람만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강하거든요. 그 송영길 대표가 그 이전에 저랑 인터뷰했을 때 당선되고 나서 저의 정치적인 행보와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하게 상의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거기서 뭐 다 결정이 되겠죠. 뭐. 어찌됐든 두 사람은 원팀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와 이제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뭐 조금 원론적인 질문인데 이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김영남 의원 이슈를 놓고 김상호 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주당은 원래 선명성을 더 강하게 가져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주장 하나와 아니다, 좀 흥결이 있지만 중도 확장 노선,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좀 거칠게 살았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쪽 계열, 보수 계열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으면서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민주당 색깔을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보 전술에서 실패했다. 그런데 오히려 중도 확장을 민주당 것으로 잘 끌어안았어야 하는데 이걸 잘 못 끌어안아가 이번에 망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일종의 논리적 뭐 이런 이제 싸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을 넘은 부분이 있어요. 김영남 후보는. 예. 우리가 어떤 이제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 저 사람이 옛날에 좀 계속 알아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좀 누구도 좀 때리고 어디가 물건도 좀 훔쳤어. 근데 뭐 지금은 뭐 반성하고 있고 날 너무 사랑하니까 그 정도야 뭐 내가 인정하고 결혼해야지. 그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 이제 누구의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이제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 하는 거죠. 대부업이라든지 뭐 성범죄자들을 35건 변호했다라든지 보좌진 발로 찬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을 어떻게 민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의혹이 사실로 알고 있었으면 영입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보 진영 패널 분들의 상당수가 그래도 김용남을 지켜야 된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피겠으니까 우리 네. 민주당 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보다는 조국이 너무 싫으니까 조국이 오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공격당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게 좀 이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김용남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국 때문에. 그 이런 부분에서는 장 소장님과 제가 이제 견해가 좀 달라요. 저는 뭐 김영남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향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손잡고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과거의 연결은 좀 안고 가자는 쪽이고 동시에 조국 대표도 민주당에서 충분히 초기에 우당의 대표에 대한 배려로 민주진보 단일 후보처럼 형식을 맞춰서 국회 입성시키는 것이 무조건 옳았다.
저는 양자택일보다는 충분히 통합의 대상으로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대로 자리를 만들어주고 김영남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쪽이거든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배려를 받으려면 조국 대표가 사전 정지 작업을 정말 충분히 잘했어야 해요. 네.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하면 안 됐고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면은 민주당은 공천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해서는 안 돼요. 그냥 정청래 대표도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따로 만나가지고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우리 조국혁신당이 뭐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사냐. 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냐. 결국 우리 같은 진보 진영 아니냐. 우리 들어서 잘할게요. 기회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이 없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무릎이라도 꿇는 겁니다. 네. 근데 그냥 막 뻣뻣하게 하면서 으악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그냥 너희들 말이야 니들 나쁜 놈들이야 막 이러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민주당스러워 막 이러고 거기에 이제 친문 세력들 김어준 뭐 유시민 최욱 다 달라붙어가지고 민주당 욕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니까 감정이 쌓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너무 터프하게 비정치적으로 사전에 접근한 그 모습이 잘못됐지. 민주당이 그렇게 날 자꾸 욕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 그래 알았어 이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대선 전에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조국 대표에게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합당 제안을 하거든요. 2번이나 제안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조국 대표가 거절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합당 제안을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받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조국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제안한 걸 받았는데 왜 이번에 나한테 좀 배려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정치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아니 그 물밑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물밑에서 해서 충분히 조율해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그냥 내가 나갈 테니까 니들은 공천하지 마 그냥 계속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거대 정당 집권 여당에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구도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본인이 만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김영남 건 그렇고요. 또 전북도 예를 들어서 그 전북지사 김관영 지사가 그렇게 할 때 당사자를 만나서 당을 위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양해해달라. 안호영 그 한 위원장이 또 단식할 때도 좀 당을 위해서 양해해달라. 미안하다. 다음에 좀 기회를 만듭시다. 라고 좀 한 2-3번 얘기했으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고 정치라는 게 당대표가 그 정도 권한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자, 이원택 뭐 이쪽으로 좀 가깝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경선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자기 편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남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선 과정에서 뭔가 부정이 있었다고 당사자가 문제 제기하면 좀 만나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야, 이 이야기도 방송에서 공개를 한번 해 드릴까요? 하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인천 연수 갑에 공천된다고 당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오후에 2시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 오전 11시까지도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공천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예 모르고 있었대. 또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총장이 좀 전화를 하든지 누가 전화했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인천에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는 한 분이 그분이 11시쯤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혹시 공천 발표한데 들었나? 이렇게 못 들었다니까 오후 2시에 발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정치가 이렇게 좀 삭막하게 가야 되느냐. 하루 전날 좀 전화를 직접 하던 형님 고생하셨는데 저희들 언론에서 오늘 전략공천제 발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좀 막 그 뭔가 좀 얽히고 설키게 봄눈 녹듯이 좀 사라지고 또 더 화합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훨씬 더 이렇게 좀 공간을 넓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럴 감. 그런 표현은 뭐 저는 좀 하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짧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국정 운영을 이제 에너제틱 매우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왔는데 어떨까요? 이 패턴은 유지하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당장 총리 뭐 후보도 세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원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본인이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 메시지를 저는 내놓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이 대단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좀 네. 이제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계속 비판을 해왔던 부분인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계속 지방 다니시면서 상인들 만나고 또 지역 주민들 만나고 현안 챙기고 그런 것들이 과연 본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잘하다 박수를 받았겠지만 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 과연 좋게 보였을까?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요. 그거 안 했으면 더 망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안 했으면 저는 오히려 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뉴 이재명을 저 같은 사람이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께서는 특정 진영이나 정당이나 이념에 국한되지 않은 정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대통령이야. 포괄적 대통령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지를 하는 거지. 그냥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만 챙기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뉴 이재명 선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파란색 옷 입고 지역을 접전 지역만 골라서 다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국무회의 때 검찰총장을 배석시켜가지고 니들 잘못했어, 공소취소 같은 것도 해야 돼, 니들 과거를 반성해, 그렇게 하는 모습, 플라톤의 격언을 그냥 2번, 3번 정도 계속 본인 올리면서 국민의힘을 아주 그 저질 집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그냥 한번 혼내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두드러 패고 부처에서는 이거 불매운동, 야 이거 사기만 해봐, 네가 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좀 합리적인, 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하지만 지금은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20, 30대 소프트한 이슈에도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금 한 발 떨어지는 것이 아니, 낫다. 이런 한 번만 얘기하시면 돼요. 2번 안 하면 된다. 네. 예. 아니, 왜 플라톤 얘기를 2번, 3번 계속 하시고, 스타벅스 얘기를 과거 것까지 막, 다른 업체들 것까지 다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이제 20대인데, 아니, 내가 그냥 스타벅스 잘못한 거 알겠는데요. 그냥 커피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왜 그것까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한 심정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거에 그냥 만족하셔가지고 계속 저런 메시지 내면은 저는 지지율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선명성의 문제, 중도 확정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세대 투표 경향, 특히 20대, 30대가 이번에 보여줬던 성향으로 보면 정말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안아야 하는 큰 숙제가 이제 20대, 30대 MZ 세대들과 관련된 부분도 좀 남다르게 이번에 느껴지더라고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20, 30대는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20대 남성이 먼저 떨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니까 20대 여성도 65%가 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보수화됐어, 쟤네들 극우화됐어, 유튜브에 취해가지고 극우 세력들에게 포위됐어, 이렇게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워낙 이제 선거 전략가들 전문가들 많잖아요. 이제 2년 후면은 총선입니다. 그냥 계속 대통령 높은 지지를 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저거 계속 유지될 거니까 우리 그냥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번에 서울에서도 구청장에서도 한 8개 정도 뺏겼고, 경기도에서도 13개 정도 시장 군수를 뺏겼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 18개 가져가고 이쪽 13개 가져가고, 경기도에서 13개 가져간 거는, 13개, 12개 가져간 거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국민의힘 엄청 선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25대 6 정도 가는 게 기본 맞아요. 베이스인데 지금은 이제. 네. 근데 이게 거의 한 6대 4 정도가 예, 됐단 예. 말이에요. 심각하게 이거 읽어야 돼요. 정청래 잘못인지, 대통령 메시지가 좀 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주가가 막,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막 자랑했잖아요. 주가로 기쁜 분들 다 나와 투표하시면서 저희들 밀어주십시오. 그런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이렇게 올랐지, 대략 70%의 종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은 것인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6억 성과급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 일반 월급쟁이들, 장사 안 되는 그 자영업자들, 그들의 마음을 과연 헤아렸는지,
주식하는 사람들은 1,400만 명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다른 잡주 갖고 있었는데 자기 주가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화딱지나 죽겠는데 주가 올랐다고 기분 좋다고 우리 집권여당 찍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맞냐고요, 그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죠. 정치라는 게 원래 이제 상대적이어서 국힘이 저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저 집단을 국민들이 선택해 주겠느냐. 그런데 이제 외형적 성과는 상당히 많이 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찬사는 쏟아지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현실이 아니었다. 그렇게 야, 봐야죠. 참 민심이라는 게 이렇게 좀 정말로 엄중하게 다가오는 이게요. 상황이고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투표율이 대단히 높았잖아요. 예. 대구에서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투표율이 55% 넘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잖아요.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서울, 대구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보수의 결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선거 다음번에 우리 이렇게 치르면 안 돼. 라고 반성하는 게 맞지. 장성철 저 시기 나와가지고 햇소리하고 이재명 욕하고 정청래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쟤는 꼴통 보수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개선되는데 쓴 약으로 쓰일지는 우리의 판단, 선택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긴급 분석 장성철 소장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